왕궁의 문이 열렸을 때 카밀라 왕비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회의실 안에 앉아있던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구의 배웅도 받지 않은 채 긴 복도를 홀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녀가 화를 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닫히지 않은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캐서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는 윌리엄의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찰스 국왕은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모습을 감췄습니다. 카밀라는 그날 무엇을 들었던 것일까요? 누가 그녀보다 먼저 결정을 알고 있었고 누가 끝까지 침묵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왕비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원하는 자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믿었던 게임이 애초부터 자신을 위한 게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카밀라에게 왕비라는 호칭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의 이름에는 사랑보다 논란이 먼저 따라붙었습니다. 찰스와의 관계, 다이애나를 둘러싼 기억, 그리고 영국 사회가 쉽게 지우지 못했던 오래된 감정들. 그녀는 결국 왕비가 되었지만 왕관이 모든 시선을 바꾸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밀라는 자신의 자리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독서와 문해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골다공증, 동물복지까지. 특히 독서를 향한 관심은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리딩룸을 키웠고 책을 통해 고립된 사람과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2026년에는 이 활동이 5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섰고 문해력과 독서 캠페인은 그녀가 가장 분명하게 자신의 이름을 새긴 공적 영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느렸습니다. 한 번의 연설이나 한 장의 사진으로 과거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카밀라가 어디에 서 있는지보다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더 오래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자선 활동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오래된 평가를 조금씩 다시 쓰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으로 왕실에 들어온 여성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이상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자신만의 자선 영역을 가진 사람이 왜 또 다른 조직의 중심 자리를 원했을까요? 단순히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왕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카밀라에게 그 자리는 직함 이상의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 인물이 아니라는 증명. 누군가의 부인이라는 설명 없이도 기관이 먼저 그녀를 선택했다는 선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관은 결혼으로 얻을 수 있었지만 신뢰는 결혼으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왕실의 세대 교체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었고 대중은 점점 미래의 왕과 왕비에게 시선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카밀라에게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변화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이 어렵게 확보한 공간이 언젠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지위와 신뢰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지위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열린 문 안에서 누가 의자에 앉을지는 전혀 다른 규칙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켄싱턴 궁에서 열린 한 비공개 오찬에서 그 규칙은 처음으로 카밀라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의는 평범한 자선 예산 논의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구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업에 약속된 돈을 새로운 문해력 캠페인으로 돌리자는 제안. 그 캠페인에는 카밀라 측근들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즉시 난색을 보였고 이미 지원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왕실의 이름 아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카밀라는 곧 알게 됩니다.
왕비라는 이름이 모든 문을 열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의 동의를 명령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캐서린에게 자선 활동은 왕실 일정표를 채우는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어린 시절의 환경이 한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영유아기 발달과 부모, 가족의 관계를 연구하는 일은 수년 동안 이어진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병원과 학교, 연구기관을 찾아다니며 그녀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아이가 가장 약할 때 사회가 무엇을 해주느냐가 훗날 그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되는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암 치료를 거친 뒤 다시 공적 활동으로 돌아온 캐서린에게 이 문제는 이전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 이미 도움을 약속받은 가족들의 기다림은 단순한 숫자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6년에도 그녀는 영유아기 연구를 계속했고 이탈리아 레조 에밀리아까지 찾아가 아이들의 관계와 환경이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켄싱턴 궁의 비공개 오찬에서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 등장했습니다. 제공된 이야기에서는 카밀라가 새로운 문해력 캠페인을 추진하며 기존 예산 일부를 그쪽으로 돌리기를 원했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그 돈이 이미 캐서린의 초기 아동 지원 사업에 배정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계획은 서류 위에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을 예상하고 일정을 짠 기관들이 있었고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부모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까지는 두 사람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밀라는 독서와 문해력의 가치를 강조했고 캐서린은 이미 시작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쪽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한 문장에서 바뀌었다고 이야기됩니다. 카밀라는 왕실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왕비로서 더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재단 측은 즉시 선을 그었습니다. 로열 파운데이션의 운영은 왕실 서열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티스의 책임과 규정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논쟁은 자선 철학에서 권한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캐서린은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이미 약속한 지원을 취소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은 궁전 안에 있는 누구도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부모와 아이들이라고 말입니다. 카밀라는 그것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지키려는 태도로 받아들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말을 아끼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카밀라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느냐도 더 이상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왕비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독립적으로 승인된 결정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예상과 달랐을 때 오찬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테이블 위에서 오간 한마디는 몇 달 뒤 카밀라 앞에서 닫힐 문을 처음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켄싱턴 궁의 오찬은 처음부터 싸움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예산표와 사업 제안서가 놓여 있었고 참석자들은 다음 지원 주기를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밀라가 기존 자금의 일부를 새로운 문해력 캠페인으로 돌리자고 요구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이미 캐서린의 영유아기 지원 프로그램에 약속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사회는 즉시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관이 있었고 지원을 기다리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한번 약속된 돈을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옮기기 시작하면 재단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카밀라는 자신의 제안이 더 넓은 왕실의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순간 논쟁은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왕비라는 지위가 독립된 자선재단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가? 이사들은 왕실의 이름과 재단의 법적 책임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그어지는 순간 카밀라가 가장 듣기 싫어했을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왕관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승인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캐서린은 회의가 끝난 뒤 따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미 약속한 지원을 없애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궁전 안에 누구도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옆방에 있던 윌리엄이 높아진 목소리를 듣고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윌리엄은 아내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만 개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단의 독립성이 무너지면 앞으로 어떤 왕실 구성원도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사업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카밀라는 그 말을 자신을 가족 밖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래된 감정이 자선 예산이라는 얇은 종이 한 장 위에서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은 사람들이 방을 떠난 뒤 시작됐습니다. 재단 사무국은 회의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반대하는 이사들을 교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 자금 변경 요구, 그리고 회의 중 오간 민감한 표현들이 하나씩 문서가 되었습니다. 말은 사라질 수 있었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테이블에 남겨진 몇 장의 종이였습니다. 일부 이사들의 이름에는 붉은 표시가 있었다고 원문은 주장합니다. 캐서린이 그 종이를 발견했고 윌리엄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단순한 예산 갈등이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상황을 완전히 바꿀 연락이 들어왔다고 전해집니다. 연락한 사람은 윌리엄의 측근도 캐서린의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카밀라의 사무실 안에서 일하던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그 인물이 무엇을 경고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부터 재단은 이번 일을 개인적인 불화가 아니라 거버넌스의 위험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은 그날 밤 더 불편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이미 찰스에게 전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왕은 아무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침묵이 몇 달 뒤 카밀라가 마주할 가장 차가운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모든 긴장은 한 번의 브리핑으로 모였습니다. 카밀라는 그날 자신에게 중요한 결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믿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작 약 40분 전 참석 예정이던 찰스가 갑자기 빠졌다는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국왕의 건강과 유정은 늘 변수였기에 처음에는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밀라에게는 달랐습니다. 찰스는 이 사안이 얼마나 민감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켄싱턴궁 오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 그리고 재단 내부에서 어떤 우려가 제기됐는지도 이미 보고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리를 비운 것일까요? 2024년 암 진단 이후 찰스는 치료를 이어가면서도 공식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2026년에는 치료 일정이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진전됐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불참은 더 많은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건강 문제였는지 아니면 알고도 피한 것인지 그 차이는 카밀라에게 너무 컸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서류가 한 장씩 넘어갔습니다. 캐서린의 이름이 등장했고 재단의 향후 방향을 설명하는 문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카밀라는 처음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문장이 지나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설명과 전혀 다른 흐름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물었습니다. 찰스도 알고 있었습니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카밀라는 시선을 서류로 내렸고 마지막 장 아래에서 익숙한 서명을 발견했습니다. 윌리엄이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캐서린이 무엇을 얻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이 과정을 알고 있었고 누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카밀라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것은 단순한 직책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곧장 찰스를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 윌리엄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응접실에는 비서도 변호사도 참모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사람 사이를 가르듯 서류가 놓여 있었고
빈 의자 2개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카밀라는 자격 심사 문서를 윌리엄 앞에 내려놓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왜 자신의 이름을 둘러싼 결정에 왕세자가 서명했는지, 왜 아무도 자신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찰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라졌는지. 하지만 윌리엄의 대답은 그녀가 예상한 종류의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이긴 것도 패배시킨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훨씬 이전 단계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카밀라는 자신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표결에서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앞에 서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표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녀에게 표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카밀라 앞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핵심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많은 표를 얻었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재단의 자격심사는 투표보다 먼저 끝났고 그 과정에서 카밀라는 후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말은 단순한 패배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패배는 적어도 선택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한 뒤 다른 쪽을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름조차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비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문이 닫혔다는 뜻이었습니다. 왕비라는 지위조차 그 문을 열지 못한 것입니다. 카밀라는 즉시 윌리엄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제거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켄싱턴궁 오찬 이후 남겨진 회의로, 자금 재배치 요구, 이사 교체 가능성을 언급한 기록, 그리고 재단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자격심사의 근거가 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 윌리엄은 결정의 얼굴이었을지 몰라도 결정 자체는 훨씬 이전에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문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카밀라를 가장 흔들리게 만든 기록이었습니다. 문제를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람 중 하나가 캐서린도 윌리엄도 아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고는 카밀라 자신의 사무실 안에서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한 고위 보좌관이 재단 측에 연락해 반대하는 이사들을 교체하기 위한 명단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카밀라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감정 대신 확인된 정황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적이 당신을 공격할 때가 아니라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은 3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카밀라의 사무실에서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는 연설문 초안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새 역할을 맡았다는 전제로 시작되는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카밀라는 단순히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이미 자신의 것으로 믿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찰스의 서명이 들어간 비개입 확인서였습니다. 국왕은 이사회의 판단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결과를 뒤집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서명이 회의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카밀라는 종이를 2손으로 들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얼굴을 지나갔습니다. 캐서린의 승리도 윌리엄의 서명도 이제 가장 큰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방으로 걸어 들어가게 두었군요. 윌리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카밀라가 싸워야 할 상대는 더 이상 윌리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남편의 선택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믿었던 남자가 왕관을 지키기 위해 이번만큼은 자신의 손을 놓았는지 말입니다. 카밀라는 윌리엄과의 대화를 끝내자마자 찰스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비개입 확인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 앞에서 함께 버텨온 남편의 서명. 그러나 그날만큼은 그 서명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과 왕실 사이에 그어진 선처럼 보였습니다. 찰스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서류를 읽은 사람의 표정으로 카밀라를 바라봤습니다. 카밀라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회의실로 들어가도록 두었느냐고. 왜 윌리엄의 서명만 앞에 세우고 자신의 동의는 침묵 뒤에 숨겼느냐고 따졌습니다. 그 질문에는 단순한 분노보다 오래된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카밀라는 찰스 곁에 서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대중의 냉소를 견뎌야 했습니다. 다이애나의 기억이 살아있는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비교되었고 결혼 후에도 완전한 인정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밀라에게 찰스의 침묵은 하나의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함께 버틴 세월 전체가 갑자기 값없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스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재단은 자신의 사유물이 아니며 왕실의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국왕이 트러스티스의 결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켄싱턴궁 오천에서 문제가 된 것은 문해력 사업의 가치가 아니라 이미 승인된 자금을 바꾸고 반대하는 이사들의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카미나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으로서 적어도 자신에게 먼저 알려줄 수는 있지 않았느냐고. 찰스는 그 부분에서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비서가 사전에 설명할 것이라 생각했고 자신이 브리핑에 참석하면 재단의 판단이 부부싸움으로 변할 것을 우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와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찰스는 충돌을 피하려 했지만 카밀라에게는 그것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합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침묵은 보호받는 사람이 왜 아무 말도 듣지 못했는지조차 모르게 만드는 침묵입니다. 찰스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꺼냈습니다. 제공된 이야기에서는 재단 측이 카밀라에게 별도의 문해력 후원 역할을 제안했지만 그녀의 사무실이 그 역할의 집행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순간 문제의 본질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정말 원했던 것은 새로운 캠페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캠페인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었을까요? 카밀라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녀는 이미 독서와 문해력 분야에서 독자적인 활동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직함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인정받기 위해서였는지, 다시는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를 원했기 때문이었는지, 그 경계는 이제 그녀 자신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찰스가 손을 내밀었지만 카밀라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결혼 반지가 끼워진 손가락으로 그의 서명을 눌렀습니다. 왕관은 우리를 함께 세웠지만 결국 당신은 왕관 쪽을 선택했군요. 찰스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으로서 당신을 지키는 일이 국왕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었다고. 카밀라는 서재를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세게 닫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어려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왕비라는 지위에도 끝이 있었고 사랑에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캐서린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던 여성이 뜻밖에도 먼저 카밀라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승자의 얼굴로 카밀라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자리가 누군가의 굴욕 위에 세워지는 순간 그 권한 역시 쉽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서도 윌리엄도 찰스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것은 직함이 아니라 서로가 감당해야 할 진실뿐이었습니다. 카밀라는 벽난로 옆에 서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친절한 인사도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먼저 말했습니다. 자신이 재단의 결정을 만들지 않았고 카밀라를 후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켄싱턴 궁에서 있었던 일을 없던 일처럼 만들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밀라는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거친 결정을 내리고 캐서린은 깨끗한 손으로 마지막에 권한을 얻는다고. 윌리엄은 싸우고 찰스는 서명하고 이사회는 판단하고 결국 가장 많은 신뢰를 얻는 사람은 캐서린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캐서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도 때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결과로부터 계속 보호하는 것이 친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약속된 가족 지원을 지키는 일과 왕실 내부의 감정을 달래는 일은 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카밀라가 문해력과 독서 분야에서 계속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문 구조를 만들되 이사 임명이나 보호된 예산을 바꾸는 권한은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경계선이었습니다. 카밀라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전해집니다. 왕비가 된 비에는 더 이상 어디에도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고 바로 그 믿음이 자신을 잘못된 곳으로 밀어넣었다고 말입니다. 캐서린 역시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암치료를 거친 뒤 그녀에게 남은 가장 큰 교훈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함도, 건강도, 인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누가 약속을 지켰고 누가 자신의 힘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기록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같은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카밀라는 중심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고 캐서린도 우월한 표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카밀라는 복서와 문해력 사업을 이어갔고 캐서린은 영유아기와 가족 지원 프로젝트에 집중했습니다. 두 여성은 같은 왕실 안에서 서로 다른 영역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은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전달 방식이 잔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찰스는 개입하지 않은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아내에게 먼저 말하지 않은 침묵은 잘못이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카밀라는 마침내 가장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왕관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까지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이후 진짜 변화는 누가 테이블의 맨 앞에 앉았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카밀라가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크기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왕실의 문은 지위가 열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오래 남게 만드는 것은 결국 스스로 쌓은 신뢰뿐이었습니다.